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성장한 거라니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이유로 네이버의 지분 정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유로 국수주의를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일이 미국의 틱톡 견제 조치와 비슷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현실에 쫓겨 내가 꿈꾸던 삶이 무엇인지 잊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라디오 심리극장에서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세상의 모든 정보가 시작한 지 오늘로 딱 3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3개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였는지, 또 앞으로 방송에서 다뤘으면 하는 정보가 있을지 문자 받아보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열릴 예정이에요. 네, 양측이 3차 실무회동까지 마치고 마침내 이 영수회담 날짜를 정했는데요. 그 대통령실이 그동안 요구했던 의제 제한 없는 회담, 그러니까 뭐 의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쪽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전격 수용하면서 좀 긴박하게 날짜를 확정을 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루 만에 통큰 수용을 내놨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그러면서 또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사실 또 민주당으로서도 이러다가 영수회담이 뭔가 흐지부지 없던 일처럼 되는 것도 또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기로 했는데 배석 인원은 양측 각각 3명으로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대변인이 함께하는데, 이렇게 되면 4대4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찬이 아닌 차담 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실에서는 일정 조율 를 하다 보니까 차담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오찬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었고, 그런 두 사람의 뜻을 감안을 해서 이번 주엔 또 윤석열 대통령 일정도 또 꽉 채워져 있고 하다 보니까 날짜를 마냥 늦출 수가 없어서 가장 빠른 날로 결정됐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1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처음인데 그런 사람들이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기엔 다소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만남이기 때문에 짧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첫 만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남 자체의 의의를 두고 끝낼 수도 있고, 혹은 분위기를 타고 즉흥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훨씬 길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잠정 합의한 대로 1시간 안에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중에서도 좀 핵심을 추려서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두 사람의 독대가 이루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줄곧 의제를 꺼내들긴 했는데 대통령실은 실무협상에서도 따로 제시한 의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갑자기 즉각적으로 타결을 해서 합의문까지 도출하기는 사실은 어려워 보이는데, 대신에 앞으로 영수회담을 정례화한다든가 더 자주 만나자 이렇게 하든가 협치의 첫 발을 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이야기를 듣는데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낼 의제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간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1시간 안에 끝낸다면 뭐 특검법이나 거부권에 대한 사과 요구까지 가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고요. 첫 만남이니만큼 김건희 특검법을 꺼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민생 회복에 가장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생 회복 조치 또 국정 기조 전환 이거를 양대 키워드로 삼아서 회담 준비에 몰두를 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 민주당이 거론하던 민생 법안이라고 하면 1인당 2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이 대표적이고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 대출 추경 편성 등이 있습니다. 특검법이 어느 정도나 올라올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당장 사흘 뒤에 있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인지라 짧게나마 언급될 가능성이 있고요. 뭐 이런저런 전망들은 쏟아져 나오지만 사실은 사람끼리 하는 일인지라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러면서도 전략적으로는 일단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선택과 집중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재명 대표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대통령이 기존의 태도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영수회담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팽팽한 모습이에요. 네, 하기로 하긴 했는데 서로의 명분에 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런 강경한 요구를 할수록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에 민주당은 영수회담은 국민들이 보여준 총선 민의에 대통령이 화답하는 자리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의제에서 뭐 쉽게 양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이거는 또 대통령실이 이거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재명 대표의 공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느낄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정쟁용 회담이었는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 독주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민은 분명히 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민의를 전할 것이며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이렇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과거 사례에도 눈길이 쏠리는데요. 이 역대 영수회담 성과는 어땠어요? 그동안 사실 영수회담이라는 자리가 마련된 자체가 전국 현안이 어렵고 꼬일 때마다 좀 타겟책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게 전국이 어려울 때다 보니까 그만큼 서로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헌정사 최초의 영수회담은 1965년에 이때 박정희 정부 시절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박순천 민주당 대표와 베트남 전쟁 파병 동의안을 다루기로 합의를 했고 그런데 이때는 사실 대통령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그렇게 뭐 큰 기능을 발휘한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영수회담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였는데 이때가 그때죠. 이제 민주주의 체제로 본격적으로 이행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특히나 그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영수회담이 성과가 가장 큰 영수회담으로 꼽히곤 하는데 이때 2000년도에만 7차례나 만났어요. 그러면서 약사법, 남북 정상회담, 또 9.11 테러로 인한 민생안전조치 등 여러 방면에서 합의를 이뤄내면서 큰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평가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 다시 좀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가장 최근 영수회담을 보자면 2018년입니다.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만났는데 그때 남북정상회담 2주 앞둔 시기에 문 대통령이 그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고 홍준표 대표는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할 것 이런 현안도 거론을 했는데 사실상 합의한 게 없어서 서로 할 만만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두 차례 이벤트성으로 만나는 건 정치적 주목도를 끌어올리기는 하겠지만 실질적 성과를 과거를 되짚어봐도 성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그럼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을 해서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야는 오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어요. 네, 이제 21대 국회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 그리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꿈쩍하지 않는 국민의힘입니다. 오늘은 원내대표들끼리 오찬 회동을 갖고 이 5월 임시회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서도 어떻게 좀 중재를 하고 합의점을 모색해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일단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28일 이렇게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서 각종 특검법 또 전세사기 특별법 이런 쟁점 법안을 이번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런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면 5월에 본회의 개최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뜻은 강경해서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회법 근거로 들고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는데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여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해병대 최수근 상병 특검법 표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내부 표 단속에 나섰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또 빠져나가서 반대표를 던지느냐 요거에 기민하게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회 지형상 그렇게 이탈표가 변수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야권 의석수로 통과도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그럼 그 이후에 재의결 절차를 밟을 때는 20표가량 이탈표가 이제 좌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 건데요. 거기서 또 이제 22대 국회로 미룬다라고 치면 이때는 여당은 더 거대해진 야당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어려울 수 있는 거고 때문에 사실 지금 여당에서도 이 특검법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도부로 꾸리려는 움직임도 보여지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당선자 100여 명을 모아놓고 왜 최상병 특검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설명회를 한 건데요. 15페이지짜리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검사 출신인 친윤계 인물 유상범 의원이 설명을 도맡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당선자 중에서 일부 특검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아예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버리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이도현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치권 움직임을 보다 못한 유족들이 직접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고요? 네, 이게 2022년에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사고고 아직까지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아서 참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신 그런 사건인데요. 네. 지난 19일에 국내 최초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힌 재연 시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실험에 쓰일 차량과 제반 사항들을 도영군 유가족이 모두 부담을 해야 됐던 거예요. 이미 이 가족들은 몇 차례 진행된 감정에만 수많은 돈을 쓴 상황이거든요. 네. 도영군 아버지 이상훈 씨는 이번 실험을 준비하면서도 또다시 수천만 원 들여서 사고 차량인 2018년식 티볼리 에어를 구입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소식을 어떤 시민이 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지만 흔쾌히 자기 차량을 빌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덕분에 큰 돈을 쓰지 않고 이번 실험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누가 도와줬고 이거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급발진 사고가 날 때마다 소비자가 이걸 증명해야 된다는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지점이잖아요. 가뜩이나 이제 자식을 잃은 아픔도 크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다시 들여다보고 자기가 정보를 수집한다는 건 너무나 가혹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이 의심사고 발생 시에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일반인이 어떻게 그 정보를 알겠어요. 이 첨단 기술 부품만 수만 개고 이 설계 도면도 그렇고 오작동 결함을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급발진 의심사고 때에 그 입증 책임을 전환하자는 게 도연이법의 골자고요. 이 사고가 워낙에 충격적이었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정치권에서도 입을 모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공전 중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그 의원들이 뭐 방기를 했다기보다는 여야가 합심해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소관부처인 공정위가 아무래도 산업계 영향을 우려를 해서 신중한 자세를 취했고 그러는 사이에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는데요. 이 민주당 소속 시 의원들이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게 충남이 첫 번째 사례를 며칠 전에 끊더니
확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6일에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요. 이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지형이 75대 36, 국민의힘이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렇게 의석수에 밀려서 폐지를 저지하지 못했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 상정을 막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무단 점거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학생들 밥 한 끼에도 차별을 둬야 한다던 그들이 이제는 종교와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을 둬야 한다면서 학생 인권 폐지라는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국회에다가 학생 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시의회가 통과시키는 조례보다 더 우위에 있는 법안을 제정하자라면서 이건 시의회의 폐지 효력을 조금 더 반감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집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고요.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 인권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천막 농성에 나섰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날 이 학생 인권 조례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학생 인권법을 입법해야 된다 주장을 했는데요. 이 사실 학생 인권 조례가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좀 굉장히 불거졌었죠. 그때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네. 지목이 됐고 이게 근데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이렇게 진영 논리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건지는 의문이에요. 이게 분명히 과거에는 학생들 인권이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등장했던 게 학생 인권 조례다. 이게 왜 생겨났는지 배경도 또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과도한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교사 인권 추락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게 단순히 학생 인권 대 교사 인권 이렇게 따로 명문화해야 되는지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크고요. 시대가 바뀐 만큼 보다 고도화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이 당장 내일부터 이 주일에 휴진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빅5에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이 내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예고를 했고요. 고려대 안암, 구로, 안산병원 등 고려대 의료원 산하 교수들도 이날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른 빅5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 서울 성모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고요. 주 1회 휴진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고 여기에 더불어서 사직서 제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여기에 이제 교수들에 대한 사직서를 내면 징계를 하겠다. 그 여부를 검토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줄곧 해서 같습니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민법상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은 더 거세지는 분위기예요. 네,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이렇게 교수들에게 사직을 멈추라고 요구하고 징계를 검토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교수들을 겁박한 것에 분노한다면서 교수들을 건드린다면 의사와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싸울 것이다. 강조했는데 의협의 이면택 신임 회장은 현 사태를 두고 의정 갈등이 아닌 의료농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증원 백지화 없이는 그 어떤 협상도 없다는 걸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얘기하는 게 계속 좀 반복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의협은 일단 그동안의 비대위를 이제 해산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면택 당선인 체제로의 본격적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대정부 투쟁 수위는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답답한 뉴스로 또 마무리해야겠네요.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한 지난 3개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는지 또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1918님 지난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운전하며 듣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동차 정보도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하셨고요.
1570님, 세상의 모든 정보 제 설거지 메이트입니다. 회사에서 점심 도시락 먹고 설거지하는 시간에 들으면 외롭지가 않아요 하셨고요. 8988님, 점심을 먹고 회사에 들어오면 식곤증에 졸립고 무료할 때가 많은데요. 이 세상의 모든 정보 들으면서 조금 더 유익하게 휴식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라디오다 보니까 업무를 보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좋고요. 특히 오늘같이 일하기 싫은 월요일에는 이만한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 점심 친구가 돼주세요 하셨네요. 그럼요. 언제든지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요.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길었던 오전 정체는 많이 풀렸습니다. 다만 남부권 도로 위로는 빗길인 만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영남권 북대구 부근 사고는 여전히 3차로와 4차로 또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도동분기점부터 3km 구간에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 방면에서도 이 여파로 1, 2차로를 막고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이 북대구 부근에서 정체 매우 심해져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 2터널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동창원에서 창원 분기점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나고요. 함양 울산고속도로 함양 쪽으로 단장 1터널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여주나들목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서행합니다. 이후로 군자 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월곡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군자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 사이로 정체 길어졌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거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최근 IT 분야에서 국수주의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에서 이 자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을 대놓고 못살게 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일본에 진출한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강제 퇴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또 미국은 중국의 틱톡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죠.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 국수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국수주의라는 명칭은 제가 한번 붙여본 건데 이런 흐름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국수주의는 사실 우리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게 최고다. 남의 나라 건 안 좋다. 남의 나라 건 배척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뭐 흥선대원군의 쇄국주의처럼 사실 뭐 한동안 지구에서 사라진 흐름이죠. 사실 그렇죠. 인터넷이라는 거는 모든 게 오픈돼 있고 모든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유튜브도 미국 거고요. 페이스북도 미국의 메타라는 기업 거고요. 또 뭐 위챗, 그다음에 틱톡 다 중국 건데 다 갖다 쓰잖아요. 그만큼 열려 있는 공간이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인데 점점 인터넷 공간도 뭔가 좀 점점 닫히는 흐름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각 나라 정부 입장에서 어떤 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자국이 아니라 해외 기업 것이면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뭐 세금 걷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안 문제. 하지만 지금까지는 세계 자유무역이라는 규칙,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정신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유튜브 쓰는데 페이스북 쓰는데 아무 지장 없이 쓰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흐름이었는데 이제 그게 흐름이 점점 뒤집히는 게 노골화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에 진출해 있는 네이버의 라인. 우리로 치면 카톡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카톡이 있다면 일본에는 라인이 있다. 카톡은 우리나라의 국민 메신저인데 라인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거든요. 근데 하필 라인의 원소유주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예요. 그랬더니 일본 정부가 그동안 못마땅해했던 마음을 이제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네이버 너희 나가라. 라인은 일본 걸로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사실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네이버 라인이 가장 국민들이 많이 쓰는 이 메신저인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카톡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요. 사실
카톡은 카카오가 운영하는 우리나라 서비스고 라인은 우리나라에서 이용한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이버가 운영하는 인터넷 메신저인데 이용자는 라인이 훨씬 많습니다. 카톡보다. 네. 사실 카톡은 국내 말고는 해외에 별로 이용자가 없잖아요. 네이버 라인은 전 세계 이용자가 2억 명 정도 되고요. 주로 아시아권에서 동남아랑 일본에서 많이 쓰는데 일본만 따로 줄이면 라인 이용자가 9천만 명이에요. 근데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거든요. 1억 2천만 명에서 아이 빼고 어르신 빼고 9천만 명이면 사실 다 쓰는 건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카톡이 있으면 일본엔 라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발단이 지난해 11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그 50만 명의 개인 정보가 라인에서 유출이 돼요. 물론 이 개인 정보 유출은 당연히 잘못된 사고고 라인이나 라인을 운영한 네이버 측에 잘못이 있었다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라인이 원래 그 전산망의 일부를 네이버와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일부를 그 공유 네이버와 공유하고 있는 전산망의 일부 쉽게 말해서 구멍이 뚫린 겁니다. 거기서 50만 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원 9천만 명 중에 50만 명이니까 전체의 비중은 크진 않지만 어쨌든 50만 명이라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 당연히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 생기면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선에서 끝나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걸 계기로 그걸 기화 삼아서 이제 네이버 너희는 일본에서 떠나 이런 움직임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최근 뉴스를 보면 거의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일본 정부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박하고 나선 건가요? 근데 보통 이제 해외에 이런 서비스들이 진출을 하면 현지 법인과 합작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네이버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우리 제일교포인 손정희 회장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대5로 라인 야후라는 일본 법인을 세우고 있고요. 그 일본 회사가 라인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 야후를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그 라인이라는 서비스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대5 구조고요. 그리고 원래 라인이라는 서비스 자체를 네이버가 개발을 했어요. 네이버가 개발했고 일본에 진출해서 9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1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네이버 입장에서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5대5 지분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 측 소프트뱅크와 한국의 네이버가 동일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일본의 아까 그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이제 계기 삼았다고 했잖아요. 일본에서 일본 정부의 설명은 일본의 총무성이라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행정안전부 같은 곳인데 네. 이번에 개인정보 사고를 뜯어보니 외국 기업, 여기서 말하는 외국 기업은 한국인 네이버를 말하는 거죠. 네. 외국 기업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재발 우려가 크다. 그럼 이거는 해소해야겠다. 그러니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에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 경영진을 여러 차례 부릅니다. 불러서 뭐 아주 거칠게 얘기해서 너희 꼭 네이버랑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해야겠니? 좀 정리해라. 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5대 현재 지분 50% 가지고 있으니까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측의 지분을 사들여라.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너희의 지분을 라인 야후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팔고 돈을 받겠죠. 그 돈 받고 나가라라는 식의 압박을 했고 최근에 실제로 일본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그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시킨 그 요구를 그대로 해서 우리와 지분 정리를 좀 논의하자라고 해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이제 지분 팔고 나가면은 이제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인이라는 서비스는 일본 소프트뱅크에 주는 거고 그동안 13년 이제 들인 공을 다 그냥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현재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그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의도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를 왜 뭐 한국 기업이 운영하느냐, 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국민 9천만 명이 쓰는 국민 메신저를 왜 한국 기업이 운영해? 일본 기업이 운영해야지. 이제 이건데요. 일본 정부의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보면 일부 뭐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카톡이 일본 기업이라면 사실 우리도 뭔가 좀 감정적으로 잘 안 받아들이는 지점도 있고 네. 무슨 사고나 분쟁이 생겼을 때 정부와 그 기업이 쉽게 대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겠죠. 사실 일본 정부도 네이버에 대한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만은 불만이고
그리고 세계 무역 질서와 경제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무조건 나가라라고 못했던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몇 년 전부터는 사실 그런 게 이제 노골적으로 해도 이상하지 않는 흐름들이 강화되고 있었고 일본 정부도 이제 그런 거에 편승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뱅크를 내세워서 그 일본 측 파트너를 내세워서 한국 측 파트너를 쫓아내려는 움직임을 사실상 거의 대놓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감정적으로는 눈에 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이버가 일본에서 특별히 법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는 거를 손 놓고 지켜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정부의 도움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한국 외교부가 언급이 있었어요. 외교부의 언급을 있는 그대로 옮기면 우리 기업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우리 기업은 한국이죠.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보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의사를 전달할 걸로 추정은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사업을 해온 네이버 즉 라인 야후를 굉장히 못마땅해 한다는 게 사실 이제 표면화됐기 때문에 설사 네이버가 한국 정부를 등에 업고 버틴다고 해도 사실 앞으로의 사업을 더 확장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태클을 걸겠어요. 네. 각종 규제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사실 네이버도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굳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는 아마 분명히 계산을 할 것 같고요. 외교부도 일단 일본 정부의 의사 전달을 하기 전에 네이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 너희 참고 사업할 거냐 아니면 치사하니까 나올 거냐 이걸 한번 입장을 들어보고 한국 정부의 스탠스를 정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네이버가 버티며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한국 정부가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일본 땅에서는 우리 정부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각종 합법 혹은 편법적인 조치로 괴롭히기를 한다면 사실 한국 정부가 거기까지 보호해주기는 어렵거든요. 어쨌든 네이버로서는 13년 동안 공들여서 9천만 명의 서비스를 구축해놓은 이 일본의 국민 메신저를 굉장히 지키기 어렵게 됐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이게 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틱톡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전개되는 양상은 이 라인 논란보다 더 심각하다면서요. 사실 이제 일본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도 미국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도 돼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틱톡 서비스를 중국의 바이트 댄스라는 기업이 운영하는데 미국도 이게 굉장히 불만입니다. 미국인 거의 2억 명 가까이가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2억 명 가까이 이용을 하려면 미국인 2억 명이 회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개인 정보가 전부 중국 기업에 넘어가니 중국 기업은 결국 중국 정부와 한 몸이니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 나가라라고 법을 이미 통과시켜버렸어요. 통과시켜버렸고 중국의 바이트 댄스라는 운영사가 틱톡의 지분을 1년 안에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닫아야 됩니다. 2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것도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법까지 만들어버렸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어떤 표현의 자유, 기업 영업의 자유, 그다음에 어떤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상징해온 미국이 이런 일을 하니까 일본도 더 부담 없이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 IT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국수주의 경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드라마와 영화 속 등장인물을 통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심리학을 처방해드리는 시간이죠. 라디오 심리극장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의료개혁은 국민 누구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7년간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351명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내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헤매다 사망한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정부는 의사 증언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진료에 더 보상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 데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부도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자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대장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때 대장과 격 붙여서 쓸까요? 아니면 띄어서 쓰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격은 격식 격자를 쓰는 한자어인데요. 일부 명사 뒤에 쓰여서 자격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런데 의존명사는 앞에 말과 띄어서 쓰게 돼 있으니까 대장과 격은 띄어서 쓰는 게 맞겠죠. 우리 속담에는 이 격이라는 의존명사가 들어가서 어떤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우산 쓴 격. 이 속담은 격에 어울리지 않는 꼴불견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속담에 나온 것처럼 어미 은이나 는 뒤에 격이 오면 샘이나 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건 역시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말과 띄어서 씁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무에게나 안하무인격이다. 이 예문에서 안하무인격이란 말은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원래 안하무인은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뒤에 격자가 붙은 안하무인격은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모양이란 뜻의 명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두 붙여서 쓰면 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지금 구름만 많이 껴 있고요. 충청도는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남부에도 비가 한때 내리겠고 경기 남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과 전남은 10에서 40mm,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5에서 30mm, 충청도와 강원 남부는 5mm 미만이 되겠고요. 이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 남해안과 일부 경상도, 제주도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가 오는 동안 전남 남해안과 경상도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0도, 광주 19도, 대구와 부산 17도, 강릉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1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일과 모레 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이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회담은 일단 양측에서 3명씩 배석한 상태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당의 역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임시회 개회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총선 패배 뒤 당의 수습책을 모색해온 국민의힘은 황우여 상임고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모두 재발의해야 된다는 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여당을 향해 윤핵관 원내대표가 출연하면 국민의힘과 원내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사흘 만에 재소환했습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 실종된 전북 지역 건설사 대표가 1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실종 직전 검찰 조사가 힘들다는 말을 가족에게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혼잡도가 극심해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승객까지 나왔던 이 김포 골드라인에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서 증차를 한다는 소식이에요. 김포 골드라인이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국비를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김포 골드라인에는 6월부터 전동차 6대를 추가로 투입을 하게 되고요. 2026년 말까지는 경전철 5대를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2026년 말이 되면 21편에서 32편으로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증차가 되면 한결 탑승이 수월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근길 혼잡 시간대의 배차 간격이 현재 3분이라면 앞으로 2분 30초에서 한 2분 10초 정도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열차 내 혼잡도도 현재 심각 단계에서 보통 수준으로 줄어들 걸로 내다보고 있는데 서울 지하철 가운데 가장 혼잡한 노선이 또 4호선, 7호선, 9호선이거든요. 정부가 김포 골드라인뿐만 아니라 4호선, 7호선, 9호선에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여기에 모두 8대를 추가로 도입을 하게 되면서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 9호선의 경우에는 주의 수준으로 아마 혼잡도가 더 낮춰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업으로 부가 수입을 창출하는 엔잡러가 최근 청년층과 40대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특히 청년층 그리고 40대에서 뚜렷합니다. 1분기 청년층 부업자는 1년 전보다 30% 정도가 늘었는데 30% 정도가 증가폭이 최근에 가장 큰 폭이었고요. 그 다음이 40대, 60대 그리고 30대 순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배경은 뭘까요?
플랫폼 일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플랫폼 일자리는 아무래도 시간 제약 없이 일을 할 수 있고 기존 일자리보다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노동 시간은 늘어나지만 거기에 비해서 소득 개선 정도는 미미합니다. 통상 엔잡러는 근로 여건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겨난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양호한 고용률, 실업률 수치 뒤에 숨은 현실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도 교육대학교 입시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6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합격했다고요? 합격선을 대학별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전년에 비해서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교대의 경우에는 올해 일반 전형 입시에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최저 6등급을 받은 학생들도 합격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종로학원 대표도 이 성적을 보고는 교대는 지방교대라고 하더라도 내신 1등급 또는 2등급, 수능도 2등급대가 합격하는 것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진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그러네요.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입니다. 학생 수도 줄다 보니까 교원의 선발 인원도 축소가 되고 있고 교권 침해 문제가 더 심화되면서 교대 입시가 예전만큼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으로 인해서 인기가 그렇게 많았던 교대였지만 현재 학생들의 경우에는 예전만한 매력을 특별히 느끼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육계에서는 교대 인기가 조금씩 신규 채용이 줄면서 시들해지다가 작년 7월쯤이었죠. 저희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폭락했다라고 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볼거리, 즐길거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실태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독립서점은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지난해 일단 종합 독서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은 것만 보더라도 독서율에 대해 독서 책이 좀 설 자리가 없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책 마지막으로 읽은 게 언제였지 생각해 보면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떠올리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인 가운데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이 종합 독서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43%입니다. 그러니까 50%가 안 되는 수치고요. 네.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잠자기 전에 아무래도 스마트폰도 많이들 하시고 또는 책 이외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훨씬 많아졌고 바쁜 현대사회 시간이 없어서 등 여러 가지 독서를 하는 시간이 줄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2024년에 한국 서점 편람을 보면은 막상 독립서점은 전년도 대비해서는 더 많이 늘은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전통 서점들은 사라지는 반면에 독특함을 좀 앞세운 독립서점은 더욱더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독립서점들이 책 안 읽는 시대의 희망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립서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SNS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찍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패는 책방인데 정작 주인공 책은 변두리로 밀려나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객 정도가 된 셈인데 이걸 보고 영남대 사회학과 허창덕 교수는 유튜브는 단층적인 정보만 전달할 뿐이지 주체적인 사고를 돕지 않기 때문에 책을 우리 삶에서 아예 내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또 한 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난투를 벌여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까지 소지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10명을 구속할 방침입니다. 24일 일어났고요. 새벽 해운대구 유흥가에서 처음에는 두 사람이 5분여간 다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못 본 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 뒤 이들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건장한 남성들이 모여들면서 패싸움으로 벌어집니다. 심지어 이들은 몇 명씩 대결하는 듯한 방식으로 패싸움을 벌였고요. 이 CCTV 영상에서는 이들이 폭력 조직원들처럼 이 깍두기 인사를 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라고 보는데 패싸움
싸움을 할 때 길거리에 시민들이 지나갔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그 이후 현장에 경찰이 또다시 도착을 했지만 남성들은 차를 타고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납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는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 폭력 배풍의 남성들로 실제 조직원인지는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해외 소식인데요. 미국 중서부와 중국 광저우시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피해가 심각하다고요. 미국 중서부에서 토네이도 100여 개가 발생하면서 오클라호마 등 주요 도시를 휩쓸고 남부까지 이제 토네이도가 이동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열차가 탈선하고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는데요. 영상에서는 보시면 멀리서 솟구치는 거대한 소용돌이 곳곳에서 경보음이 함께 울리고 100여 개의 토네이도가 미국 중부를 강타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고요.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마을 전체가 초토화돼서 집들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건물 지붕과 벽이 마치 뜯어낸 듯 찢겨져 나가거나 아예 폭삭 무너져 버렸고요. 차량들도 속수무책으로 뒤집혀져 있습니다. 이 주 전역에서 8,000건 이상의 토네이도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경미한 부상자들이 곳곳에서 나왔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편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서 5명이 죽고 33명이 다쳤습니다. SNS에서는 토네이도 발생 당시의 영상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고압 점선에 불꽃이 튀더니 폭발을 하고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지고 또 바람에 날린 구조물들이 하늘 높이 치솟는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걸 보더니 종말이 다가온 줄 알았다. 하늘이 온통 뒤집힌 것 같다. 재난영화 보는 줄 알았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 현지 당국은 이번 토네이도로 공장 건물 140채가 손상이 됐고 일반 주택들은 피해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더 많은 피해는 속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24일 범죄도시 포가 개봉했는데요. 개봉 후 첫 주말에만 300만 명 가까운 관객들을 끌어모으면서 이 닷새 만에 누적 관객 수 420만 명을 돌파했어요. 제 주변에도 이제 보고 와서 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한 친구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대표 범죄 액션 시리즈 범죄도시 4가 개봉주 박스오피스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범죄도시 4 흥행세는 개봉 2주차에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29일 오전 7시 20분을 기준으로 해서 예매 관객 수는 약 30만 명으로 현재 예매 순위 1위고요. 이 계속되는 흥행 기록에는 입소문 흥행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극장에서 깔깔거리면서 웃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편이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재밌었다. 이런 좋은 평들이 나오고 있고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격 흥행 중인 범죄도시 4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서 5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3일간의 어린이날 황금 연휴에 극장가의 신바람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한 지난 3개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는지 또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9987님 저는 이불집을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애청하고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문자는 재미가 없는지 방송을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도 애청자 문자 많이 읽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6595님 벌써 3개월이라니 축하드려요. 개편 때 어떤 방송일지 기대했는데 기대 이상입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인지라 요구도 좀 하고 싶은데요. 요즘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환경 개선 캠페인 환경 코너도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참고하겠습니다. 0356님 25톤 탱크 로리 기사입니다. 요즘 고속도로가에는 아카시아 꽃이 한창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로 유익한 정보 잘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신청곡도 받아주시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어떤 노래 듣고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3620님 60대 부산에서 사는 화물기사입니다. 평소 도시락을 2개씩 챙겨서 차에서 먹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운전하느라 못 챙긴 뉴스, 문화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욕심내면 주식 같은 금융투자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부산은 비가 오는데요.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드라마 혹은 영화 속 인물들의 심리를 탐구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심리극장 사회심리학자 신고은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작품을 심리학적 관점으로 살펴볼까요? 오늘은 처음으로 드라마가 아닌 영화를 준비했는데요. 네. 소개해드릴 작품은 티모시 살라메 주연의 뮤지컬 영화 원카입니다. 원카의 주인공 윌리 원카는 2005년 개봉했던 판타지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영화는 일평생 마법 같은 초콜릿 공장을 운영하던 윌리 원카가 자신의 후계자를 찾기 위해 어린 아이들을 불러 테스트하는 독특한 이야기였죠. 약간 다른 설정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개봉한 영화 원카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프리퀄로 윌리 원카가 초콜릿 공장을 열기까지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네. 원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내면의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알아볼 심리는 간절히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심리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란함에 빠진 키프로스 여인들에게 실망을 느끼고 여인들을 만나기를 거부하며 독신으로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상아로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었는데요. 너무 진심을 다해 조각상을 만든 나머지 자신의 완벽한 작품에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조각상한테 갈라테이아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매일 입도 맞추고 옷도 갈아입혀주면서 또 괴로워하죠. 네. 이 피그말리온은 매일 밤 조각상이 진짜 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프로디테에게 항상 빌었는데요. 그의 간절함에 감동한 아프로디테가 사랑의 신 에로스를 보내서 조각상을 실제 여인으로 만들어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간절함이 포인트 같은데요. 오늘의 영화 원카의 주인공 이 윌리 원카에게도 간절한 꿈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영화 원카에서 윌리 원카는 글도 읽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청년이었는데요. 가진 돈은 은화 12개가 전부였지만 특별한 마법의 초콜릿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자신이 있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오로지 초콜릿을 팔겠다는 꿈을 가지고 7개월간의 항해 끝에 큰 도시로 오게 됩니다. 원카는 백화점으로 가서 마술을 보여주며 자신이 만든 초콜릿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요. 초콜릿 카르텔과 다양한 인물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자신이 꿈꾸던 초콜릿 공장을 세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기대가 현실이 된다는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거나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기 어려우신 분들, 나와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과는 달리 자꾸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와서 난감하신 분들이 있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신고은 작가님이 따뜻한 조언 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참 흐뭇한 일이긴 한데 사실 너무 동화 같아서 현실감이 좀 없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현실이 되는 데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셀프 예언.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스스로 예언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사회학자 로버트 머트는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사회심리학적 현상을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설명했는데요. 어느 지역에 한 건실한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은행이 부도가 날 것이라는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네. 고객들은 불안한 마음에 은행으로 찾아갔지만 아무 문제도 없는 은행은 고객을 안심시키고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헛소문을 진짜라고 믿었고 계속해서 은행이 망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둘씩 예금을 빼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게 모든 자산이 인출된 은행은 결국 부도를 맞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해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무의식이 그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설명해 주신 사례는 부정적인 쪽이었잖아요. 네. 피그말리온 효과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좋다는 거죠? 네,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모이면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기적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동의 동기가 되어주는 거죠. 말이 씨가 된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피그말리온 효과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생각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계속 말해주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고놈 참 장군감이다 이런 표현 종종 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자신이 장군처럼 대담하고 또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친구들과 놀 때도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겠죠.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들을 이끌어낼 기술도 더 많이 습득하고 장군은 아니더라도 장군과 같이 대담한 사람으로 자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실제로 1968년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교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피그말리온 효과 실험을 했는데요. 아이들 전체의 지능을 검사하고 무작위로 20%의 학생을 뽑은 후에 교사에게 이 친구들이 상위권 아이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네. 아마도 교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친구들을 더 똑똑한 아이 대하듯이 대했을 텐데요. 실제로 시간이 흐르고 성적을 보니 무작위로 뽑혔던 20%의 아이들이 성적이 현저히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사의 기대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신기하네요. 네.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낙인이 찍힌 사람은 실제로 더 나쁜 사람으로 변하는데요. 이를 스티그마 효과라고 부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의 부정적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나 편견 어린 시선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비난을 할 때 원래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스티그마 효과는 누군가를 낙인 찍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낙인 찍을 때도 나타나는데요. 스스로 멍청하다, 무능하다, 못났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에게 비난이 돌아오고 그러면 다시 자책하고 그것들이 확신이 되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자신에게 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는 해피엔딩을 자주 보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바라는 일이 모두 현실이 된다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을 텐데요.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순간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기대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과정에 대한 생각을 빼놓지 않아야 하는 건데요. 네.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우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를 계획 오류라고 부르죠. 우리가 1년 뒤에 살을 뺄 거야. 올해는 꼭 담배 끊을 거야. 1,000만 원 모을 거야. 이런 목표 많이 세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또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시련을 견디는 자신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년 뒤에 날씬해진 나의 모습은 상상하지만 1년간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는 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다음 달에 금연에 성공한 나는 상상하지만 오늘 당장 저녁에 담배를 참아야 하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1년 뒤에 나만 믿는 거죠. 네. 그런데 1년 뒤의 나나 내일의 나나 오늘의 나나 사실 동일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일은 1년 뒤에도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무맹랑한 꿈을 꾸지 않으려면 기대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 과정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 행동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면 기대는 현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를 기대하려면 그 과정까지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화 원카를 통해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요. 젊은 시절엔 꿈이 있었지만 또 그게 점점 희미해진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물론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느라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영화 원카에서 제가 의미심장하게 본 장면이 있는데요. 네. 원카가 초콜릿을 만들 재료를 구하기 위해 동물원에 가는데 거기에 플라밍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밍고들이 갇혀 있지도 않은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윌리와 동행했던 누들이라는 꼬마가 왜 플라밍고는 날지 않을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원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한 번도 날아보려 하지 않아서 그래. 누가 끌어주길 바라는 건 아닐까? 그리고 원카가 풍선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자 플라밍고들도 원카를 따라 날아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도 이 동물원에 갇힌 플라밍고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날아보지 않아서 또 날아야 하는 이유가 없어서 땅에 머물며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날 수 있다고 말해주면 나도 몰랐던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 사람의 숨겨진 잠재력이 발휘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꿈과 희망이 많았던 어린 시절이 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꿈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꿈을 꾼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영화 원카의 시작 장면에서 원카가 백화점의 입장에서 자기만의 가게를 차리는 상상에 빠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벌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있는 이제 경고문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곳에 몽상 금지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몽상이 곧 불법이라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사는 세상이 꼭 이것과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꿈을 꾸는 것이 마치 위법인 것처럼, 철없는 아이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원카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원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일은 모두 꿈에서 시작된단다. 그러니 꿈을 잃지 마.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는 한 우리 인생에는 소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내 꿈은 뭐였을까 아련한 생각에 잠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 또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신고은 작가가 따뜻한 처방 해드립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더 1975의 초콜릿. 더 1975의 초콜릿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239님, 저는 늘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차라리 최악의 상황들을 열거해 놓고 포기할 수 있는 일은 빨리 골라내는 게 스트레스가 덜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 나쁜 건가요? 하셨어요. 최악의 생각을 하는 것들을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최악의 상상을 많이 하는 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최악의 상황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계속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타격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오히려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전혀 좋은 일만 일어날 건 아니니까 네. 오히려 이런 것도 효과적일 수 있는데, 문제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평소에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내가 지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오히려 더 적응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7228님, 저는 계속 불안한 느낌을 갖고 지냅니다. 이럴 때 불안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이 불안이 높은 건 기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삶의 한 시점에서 불안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사실 내가 계속 생각했던 그 패턴은 습관 같은 거라서 바꾸기가 어려워요. 특히 우리 그 정보 처리는 지금 내 감정 상태와 맞는 감정의 정보가 잘 처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하다면 우울한 정보들이 훨씬 더 내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정보가 더 많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조금 매번 우울한 상태라면 거기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억지로라도 즐거운 영화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뭐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과 상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기분 좋은 생각을 자꾸만 하는 연습을 가져야 하고요. 생각이 바뀌는 게 어려운 건 정말 습관이라서 그렇고 우리가 네. 습관 바꾸는 게 참 어렵잖아요. 아주 어렵지만 내가 계속 반복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928님. 중간고사에서 22등을 한 초등학교 4학년 조카가요. 이제 성적이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긍정적이기만 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네. 그 낙관주의가 우리가 좋다고는 하지만 낙관주의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될 거야라는 마음을 갖는 건 좋지만 잘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 날 잘 되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력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을 때 약간의 좌절 경험을 해보는 것도 그래서 현실감을 가지고 당연히 잘 될 거고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그 중간에는 반드시 나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 결과가 온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어른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네,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너는 잘 될 거야. 딱 봐도 너는 큰 인물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좀 노력을 안 하거든요. 나 잘 될 것 같아서. 근데 노력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어. 좀 냉정한 이야기도 해주시긴 해야 됩니다. 네. 라디오 심리극장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자 신고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은 지금 4월의 마지막 주인데 꽤 더워요. 네.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생각나는 오후인데요. 오늘은 어떤 커피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 몇 번 방송을 통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커피에 미친 영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커피가 이 대중음료로 자리를 잡기까지의 그 긴 역사적 과정에서 가장 힘겹게 대결했던 커피의 상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뭐 전쟁이나 불경기 뭐 이런 것보다 네. 더 커피를 힘들게 했던 게 있거든요. 뭘까요? 뭐 힌트를 드리자면 경쟁 음료 쪽인데요. 음료요? 네네. 콜라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죠. 네네. 네, 1920년대에 뭐 미국에서는 잠시 콜라와 커피가 대결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갑자기 콜라가 이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특히 여름철에 유행하면서 커피가 좀 힘들긴 했었죠. 그런데 콜라의 등장 훨씬 이전부터 어찌 보면 커피가 등장한 15세기부터 이 커피가 유행을 하면 항상 나타나서 커피의 대중화를 막았던 그런 음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네. 커피가 처음에는 와인과 경쟁을 했거든요. 와인과 커피의 경쟁. 왜 둘이 싸웠을까요? 요즘은 둘 다 즐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종교적인 이유로 이 두 음료는 사이가 나쁘게 출발을 했습니다. 와인은 기원전 3,000년 뭐 내지 5,000년 전부터 동유럽의 코카소스 지방이나 아니면 뭐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뭐 양쪽에서 동시에 발견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오랫동안 유행했던 곳은
이집트와 중동 지역이었었습니다. 유럽 이전에. 이게 이제 로마 시대에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전파되고 기독교 음료로 정착을 하죠. 이때만 해도 와인은 지중해 주변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즐기는 음료였는데요. 이슬람교가 출범한 7세기부터는 이슬람 세계로부터 와인이 서서히 배척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200년 동안 벌어진 십자군 전쟁이 기독교 문명에 대한 이 이슬람의 반감을 키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탄생 지역인 예루살렘을 찾고자 하는 그 유럽의 기독교 세력과 이곳을 지키려는 이슬람 세력 간에 벌어진 이 전쟁인 십자군 전쟁을 겪으면서는 이슬람 세계에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술, 와인이 완전히 퇴출되기 시작을 하죠. 마침 와인을 대체할 수 있는 음료 커피가 발견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직후에 발견이 되니까요. 커피를 처음 음료로 발견한 것이 이슬람 교도들이었고요. 이슬람 중에서도 예멘 지역에서 시작된 수피교라는 교파가 있는데요. 이 교파는 기도를 통한 신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중시하는 교파였거든요. 신과 교류를 하려면 당연히 기도를 절실하게 하는 게 중요했죠. 이 남들이 잠을 자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들에게 아주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이들이 밤잠을 잊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료로 등장한 것이 바로 커피였죠. 뭐 와인은 마시면 잠이 오는데 커피는 마시면 잠이 안 오니까요. 그쵸. 당연히 커피가 사랑을 받았죠. 이 반면에 유럽인들은 이슬람 세계에서 새로 등장한 커피를 이교도의 음료, 사탄의 음료로 여기게 됩니다. 거의 200년 동안 커피를 기피하죠,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커피는 초기에 와인과 사이가 나빴던 거죠. 15세기 중엽부터 17세기 초까지 거의 200년입니다. 그런데 유럽 기독교 세계가 커피를 결국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커피는 유럽의 음료라는 이미지도 또 생겼고요. 그러면 유럽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이후에는 이 갈등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이 커피가 유럽에서 이제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싸운 게 술입니다. 몇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제일 심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이죠. 18세기에 프로이센에서도 커피가 크게 유행을 했고요. 바흐의 커피 칸타타가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한 음악인데요. 커피가 유행을 하자 지역 음료인 독일 음료인 맥주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를 우려한 그 프로이센의 유명한 프리드리 대왕이 커피 사업을 거의 국유화합니다. 이 국가가 지정한 공장에서만 로스팅, 즉 커피 볶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고 여기에 많은 세금을 붙이죠. 이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건데요. 하나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 했던 겁니다. 이 프리드리 대왕은 전쟁을 좋아했거든요. 프리드리 대왕은 이웃인 그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영토 전쟁을 계속 벌이느라고 이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도 커피를 수입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외화를 낭비하는 것도 이 커피를 억제함으로써 막고 또 커피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전쟁 비용도 충당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다른 하나는 프로이센의 국가 음료인 맥주 소비를 촉진하려 했던 것도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였죠. 그럼 그렇게 해서 커피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뭐 처음엔 잠깐 줄었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외국에서 볶은 커피를 밀수입하고 뭐 밀매하고 또 몰래 숨어서 커피를 볶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요. 굉장히 우스운 직업이 등장합니다. 스니퍼라는 직업인데요. 말 그대로 냄새 맡는 사람입니다. 다니면서 커피 냄새를 맡고 킁킁거리고 다니죠. 몰래 커피를 볶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단속반이죠.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커피 냄새만 나면 아무 집이나 마구 들어가서 집을 뒤지고 이러면서 폭행과 약탈 뭐 이런 게 벌어집니다. 결국 암시장만 발달하고 국가 재정이 늘어나지도 않으면서 인심만 나빠지자 결국 이 정책을 포기하고 맙니다. 맥주와 커피의 전쟁이었던 거네요. 근데 맥주 이외에 또 다른 술과 경쟁했던 역사도 있어요? 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와인과 다시 또 다투었는데요. 커피가 처음 들어갔을 때인 1600년대 후반에는 현지 와인 판매업자들이 커피를 이제 견제하면서 갈등이 생기죠.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도자는 마리아 테레지아인데요. 프랑스 그 루이 16세의 아내가 되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죠. 이분이 오스트리아의 황제로
등극하려고 하자 여성이 등극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오스트리아 왕의 계승 전쟁이죠. 이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 싸웠던 사실상의 세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기간으로 봐도 8년 정도 싸웠으니까 긴 전쟁이었고요. 네. 결국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의 영토를 조금 양보하고 대신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에 즉위하고 그녀의 남편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 즉위하는 것으로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등장한 마리아 테레지아가 취한 정책에서 흥미로운 게 주세 정책이죠. 주세 정책이 뭐예요? 예, 모든 주류의 제조와 판매에 엄청난 소비세를 부과한 거죠. 네. 1779년인데요. 이 경쟁자였던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대왕과는 정반대 정책이었죠. 이 정책 덕분에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커피는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죠. 그래서 이때부터 오스트리아의 비엔나가 카페의 도시로 급성장을 하게 되고 비엔나는 지금도 카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라는 별칭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술에 부과하느냐, 커피에 부과하느냐, 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음료는 억제되고 또 어떤 음료는 혜택을 받는 그런 네. 식이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럼 세금 말고 또 다른 수단이 동원된 적도 있어요? 네, 뭐 더 강력한 방식이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이 종류 불문하고 술을 아예 만들지도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도 못하게 뭐 판매하지도 못하게 물론 마시지도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방식이죠. 물론 술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경우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요. 예,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조선시대에 왜 나라에 흉년이 들고 좀 곡식이 부족하게 되면 술 만드는 거 금지했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요. 네네. 해방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죠. 네, 전통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잠시였었는데요. 네.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에서도 1966년부터 1977년까지 술을 가정에서 담그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서 단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은 허가받은 회사에서만 만들고 판매하게 한 거죠. 당연히 나라에 세금을 내야 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소주 회사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 정책이었습니다. 이 양곡관리법에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런 법을 만들고 시행한 이유는 두 가지였죠. 첫째는 양곡 관리 차원입니다. 당시 쌀이 부족해서 분식을 장려하던 시대였는데 이 막걸리나 동동주 등 가정에서 만든 술의 재료가 대부분 쌀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쌀 자급을 위해서는 술을 못 만들게 한 겁니다. 다른 하나는 유럽에서 벌어졌던 것과 비슷하게 세금 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가정에서 담그는 술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으니까요. 네. 이 세금을 내는 기업에서만 술을 담그게 하면 국가의 세금 수입이 당연히 늘겠죠. 이런 목적으로 가정에서 술 담그는 것을 불법으로 해서 단속했는데요. 잘 지켜졌을까요? 아니 뭐 제사나 잔치 같은 집안 행사에 쓰는 술을 집에서 담그는 게 문화였잖아요. 네. 뭐 이걸 단속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켰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잘 지켜지지 않았죠. 이 마을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술도 있었고 얘기하신 대로 술 만드는 비법이 뭐 조상 대대로 전승되어 오는 가문도 많았는데 이 법으로 금지시키기는 어려웠죠. 국가가 강제로 해도 국민 대다수가 지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면 국가가 이제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네. 그런 게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일 텐데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술조사였습니다. 술조사요? 네네. 신기한 이름인데요. 술조사는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사전을 보면 몰래 담근 술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일입니다. 이 당시 술조사는 세무서에서 담당했고요. 술 조사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특히 명절을 앞두고는 마을에 들이닥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술 조사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은 술 항아리를 땅에 묻고 숨기고 심지어는 집을 잠그고 이웃 마을로 피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11년 정도 시행하다 포기했죠. 네. 그런데 20세기에 우리나라의 양곡관리법보다 훨씬 강하게 술을 금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예 뭐 술을 정말 제조, 판매, 수입 못하게 헌법을 개정을 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금주법을 제정을 해서 무려 13년 이상 실행한 나라인데요. 뭐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슬람 국가 아닐까요? 예, 그런 예상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는. 그쵸.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그래요? 의외로 민주주의 국가
미국입니다. 아니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술을 금지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네, 믿기는 어렵죠. 사실입니다. 사실 이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그 술로 인한 사회적 타락이나 병리 현상을 극복하자는 운동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는 미국 의회에서 술을 금지하는 법 제정이 정말 추진됩니다. 이 법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뭐 크게 4가지 정도였는데요. 첫째는 이 전쟁이 야기한 곡물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었죠. 이 전쟁 때문에 곡물 소비가 많아지잖아요. 전쟁터에 예, 군비로. 이 전쟁 참여로 인해서 농업 인구가 감소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 생산량은 줄어들고 소비만 늘어나게 되죠. 먹을 양국도 부족한데 술을 만들어 마시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었죠.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술 조사를 벌였던 것이나 조선시대에 비슷하네요. 술 금지했던 것과 좀 비슷한 취지죠. 이 둘째는 적대국인 독일의 음료인 맥주에 대한 반감도 작용을 했습니다. 이 맥주를 마시는 것은 적국인 독일을 돕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셋째는 금욕과 성실한 생활을 강조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꽤 좀 세력을 떨쳤거든요. 그 사람들이 술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술이 모든 사회적 타락의 원인이다. 그래서 막아야 한다. 특히 당시에 술 소비는 주로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주부단체나 여성단체에서 이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자본가들이 이 금주운동에 동참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노동자들의 과음으로 당연히 이 산업재해 같은 게 발생하고 그러면서 생산성이 뭐 떨어지고 하니까 자본가들에게는 술이 좀 미워 보였죠. 그래서 자본가들도 금주법을 찬성하게 됩니다. 뭐 이런 주장들이 합해져서 1919년에 우리나라 3.1운동이 있던 해 헌법이 정말 수정되고 이 법안이 제출이 되죠. 예, 법안 발의를 주도한 사람이 당시 공화당 소속 앤드루 볼스테드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도 볼스테드법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당시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우드로 윌슨이었다는 거죠. 윌슨 대통령은 이 법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즉 이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인데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했을까요? 근데 말씀하신 분위기로 보면은 거부권 행사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 뭐 여론 분위기로 봐서는 예, 금주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윌슨 대통령은 그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니까 뭐 믿었죠. 그런데 대통령의 믿음과는 반대로 미국 의회가 재의결을 하면서 거부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이 민주당은 204석, 공화당은 200석이었으니까 뭐 여당이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뭐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의결 투표 결과 민주당에서 금주법 찬성이 140대 64로 절대 다수였고 공화당에서는 예상대로 138대 62로 찬성표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당론이나 대통령 뜻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각자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그 미국 의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 사례였던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1920년 1월 17일에 금주법이 발효가 됩니다. 와인과 맥주를 포함해서 0.5%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모든 주류의 제조, 판매, 수입이 금지된 거죠. 0.5%니까 술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거의 제조나 판매가 금지된 셈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그 무알콜 맥주도 당시였다면 금지 대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거든요. 알코올 함량 0%의 비알코올 맥주 정도만 아마
괜찮았을 겁니다. 음료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그 술빵 정도도 아마 0.5%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주법을 만들려고 헌법까지 개정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술이 사라졌어요? 네, 그럴 리가 없죠. 법은 법, 현실은 현실이죠. 몰래 술을 만드는 밀조, 몰래 술을 들여오는 밀수입, 몰래 술을 거래하는 밀거래가 성행하죠. 네. 술이 지하세계로 숨은 겁니다.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깽단들이 술 제조, 수입, 거래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고 이 전쟁에서 이긴 유명한 알카포네의 마피아 전성시대가 그래서 도래한 겁니다. 네. 이 마피아가 술 시장을 독점하고 엄청난 수입을 올리게 되면서 국가 권력조차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조직이 되죠.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마피아에게 내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마피아가 그렇게 등장하게 된 거네요. 그래도 술 제조나 거래를 공개적으로는 못하게 한 거잖아요. 술 소비가 좀 줄어들긴 했겠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술은 불법인데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했고요. 그 이전보다. 술은 불법인데 알코올 중독 사망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1920년대 미국이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대도시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 영화를 보면 술로 인한 폭력이나 혼란이 대단한데 이게 금주법이 있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는 좀 어렵죠. 네. 이 금주법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 마피아였다는 거죠. 미국 마피아의 정식 명칭은 라코사 노스트라고요. 1920년대 금주법 시대에 미국 마피아가 이 술 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연 1조 원 규모였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금주법이 마피아의 성장을 도운 셈이 됐어요. 네네. 그럼 금주법 하에서 커피에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네, 마피아 다음으로 이제 금주법 덕분에 성장한 것이 바로 술 대신 마시는 각종 음료들이었는데요. 네. 코카콜라가 겨울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산타클로스를 광고 모델을 내세워서 성공한 것이 이때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콜라 마시는 그 장면이죠.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 이미지, 즉 하얀 수염에 이 빨간 모자를 쓰는 할아버지 이미지가 대중화된 것이 이때입니다. 술이 지하로 숨은 세상에서 이제 코카콜라와 광고 경쟁, 시장 경쟁을 격렬하게 벌인 것이 바로 커피였고요. 네. 이 두 음료의 광고 경쟁으로 1920년대 두 음료의 대중화 속도가 아주 빨라졌고요. 그런데 술집이 있던 자리를 물려받은 것은 커피였습니다. 술집이 대부분 커피하우스로 바뀌죠. 이 코카콜라가 커피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콜라 하우스는 안 생기고 커피 하우스만 생겼을까요? 그러게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왜 콜라하우스는 안 생긴 거예요? 네, 콜라는 앉아서 천천히 대화하며 즐기는 음료가 아니라 더울 때, 목마를 때 고개를 젖히고 빨리 마셔야 맛이 나지 않습니까? 당시에 콜라 광고에서 만일 산타 할아버지가 콜라를 테이블 위에 놓고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다가 또 한 모금 마시며 내려놓고 하는 그러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아마 콜라 하우스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니었거든요. 단숨에 꿀꺽꿀꺽 그 마시는 모습으로 그쵸. 광고를 하다 보니까 콜라는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그냥 단숨에 맛있는 음료로 당시에 광고 때문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1920년대 이제 금주법 덕분에 커피 소비를 확산시킨 중요한 풍습이 또 하나 생겨났는데요. 식당에서 생긴 풍습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풍습입니다. 어떤 풍습일까요?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는 풍습이라고 하면 밥을 다 먹고 나서 네네네. 디저트로 커피를 마시는 풍습이 이때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게 원래 그랬던 건 아니죠. 네. 유럽에서는 지금도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료는 별도로 주문을 해서 마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웬만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마시고 나면 디저트로 커피가 나오죠. 네. 원래는 미국 사람들도 음식값에 맥주나 와인을 마시는 유럽식 식사 예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주법이 생기자 식사 자리에서 맥주나 와인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뭔가를 마셔야 하는데 지하수를 마시기도 어렵고 하니까 또 차는 독립전쟁 이후 좀 인기가 꺾였고 결국 식사를 도와주는 보조 음료. 디저트로 커피가 등장한 겁니다. 1920년대 당시에 커피는 또 별도로 돈을 받기는 좀 싼 음료였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1920년대 미국에서 시행한 금주법이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제일 큰 수혜자는 마피아와 커피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피아와 커피는 금주법이 낳은 쌍둥이 자녀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도 이 금주법이 탄생시킨 또 다른 숨겨놓은 자녀가 있거든요. 네. 커피 브레이크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과 커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